젊은 시절에 선동열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면 통했을까? 이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나름 의견을 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살짝 벗어나면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점치는 식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미국 가서 어떤 코치, 어떤 동료를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투구폼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속이나 구종 등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미국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투수가 아니라 심지어 타자로 전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들 알다시피 인생은 아무도 모르죠. 어렸을 때에 정말 똑똑하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성공을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산다거나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을 점친다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그냥 소설 쓰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당시 선동열이 동시대 메이저리그에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느냐, 메이저리그급 레벨 및 기량이 되느냐라는 관점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동열이 실제로 보여준 실력, 그리고 선동열이 그 실력으로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탯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동열 시대, 당시 메이저리그 수준, 그리고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메이저리그 팬들은 박찬호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봐온 메이저리그를 기준으로 선동열의 성공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선동열 시대의 메이저리그는 또 다른 리그이거든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프로야구도 수준이 많이 발전했지만 메이저리그도 수준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때문에 선동열 입장에서 보면 1980년대 메이저리그는 2000년대 메이저리그보다 훨씬 더 만만한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동열과 박찬호도 거의 10년 차이가 나죠. 또한 선동열이 내셔널리그에 가는지, 아메리칸 리그에 가는지에 따라서도 성적 차이가 꽤 날 겁니다. 사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내셔널리그랑 아메리칸 리그랑 스트라이크 존 자체도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에 가서 어떤 홈 구장을 사용하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콜로라도 로키스 같은 팀에 가서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 쓴다면 천하의 선동열도 적응이 힘들 겁니다. 전 일단 선동열이 1980년대의 메이저리그, 그것도 내셔널리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LA 다저스 같은 팀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등의 하위리그 투수들의 상위리그 성공 가능성을 평가할 때 가장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표는 피프 및 피프-입니다. 수비와 운팔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 삼진과 홈런, 볼넷을 통해서 해당 투수의 피칭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스탯이 바로 피프. 동일 시대, 동일 리그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투수의 피프가 얼마나 우수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피프-. 간단히 말해서 피프-가 월등히 우수하다면 상위 리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투수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 리그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며 상위 리그에서 높은 레벨의 투수로서 활약이 기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있는 자료는 KBO, NPB, MLB 등 소속 리그에 따라서 투수들의 피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증가 또는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선동열과 활동 시기가 겹치는 투수들 중 NPB 또는 MLB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한 케이스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원 투수들의 스탯 변화까지 반영해서 산출하는 경우 선발 투수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보다 리그 간의 수준 차이가 조금 더 적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하위 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하락했다가 상위 리그에서 구원 투수로 전향한 케이스들이 다수가 포함이 됨으로 인하여 변수에 의한 왜곡이 발생, 리그 간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배제했습니다. 이 자료 및 데이터를 기준으로 KBO와 NPB를 모두 경험한 투수들의 그것을 비교, 살펴보면 KBO에서 활약할 때보다 NPB에서 활약할 때의 피프-는 평균 1.19배, NPB 대비 MLB에서 평균 1.14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치를 KBO 또는 NPB 시절 선동열의 시즌 PF-에 적용. 선동열이 동시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을 때에 기대되는 시즌별 PF-, 통산 PF- 등을 산출해 보았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있는 자료가 바로 그것.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상 스탯이 훨씬 더 뛰어난 것. 다히 놀라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동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산 에러 플러스 및 PF- 1위가 가능한 투수. 메이저리그에서도 역대급 임팩트를 보여주는 투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NPB와 MLB를 모두 경험한 투수들의 스탯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동양인 선발 투수들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리그보다도 내셔널리그에서 훨씬 더 좋은 스탯을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9번 타자로 투수가 나옴으로 인하여 실상 하위 리그 타자들보다도 수준이 낮은 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더해 과거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이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선동열 또한 동시대 내셔널리그에서 활약했다면 위에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스탯이 기대되는 것에 반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조금 더 나쁜 스탯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선동열의 실제 구속이나 구질 등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이랑 비교해서 어떠할까요? 저런 스탯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수준이 맞을까요? 일단 1980년대 기준으로 보면 선동열 패스트볼이 메이저리그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것에 해당합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이 저그즈 건 측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시속 138km 정도였고 라건 기준으로 시속 132에서 133km 정도였는데 선동열은 라건 기준으로 패스트볼 최고 구속이 150km에 평균 구속이 143km 정도. 그러니까 저그즈 건 기준으로 보면 최고 구속이 시속 155에서 156km 정도. 평균이 시속 148에서 149km 정도였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스탯캐스트 기준으로 보정하면 저그즈 건 기준으로 한 것보다도 평균 3km 정도가 더 높아지죠. 다만 오늘은 1980년대 메이저리그 기준이니까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사용되었던 스피드건인 라건과 저그즈 건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화이트 삭스 측의 스카우터가 로저 클레멘스의 피칭에 대해서 리포트 쓴 것을 보면 당시 로저 클레멘스 패스트볼 구속이 86에서 91마일 정도. 그러니까 시속 138에서 146km 정도였다는 겁니다. 1992년 미일 올스타전에 등판해서 도쿄돔에서 던질 때 영상을 봐도 패스트볼이 시속 139에서 146km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구속이 낮게 나오는 것은 저그즈 건이 아니라 라건으로 측정된 구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건에서 86에서 91마일이라면 저그즈 건 기준으로 89에서 95마일 정도. 선동열이 선발 투수로 활약하던 시절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40km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사실 저그즈 건으로 측정이 된 구속이 아니라 라건으로 측정된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1995년에 LG 측 스피드건의 당시 선동열의 최고 구속이 시속 155km로 측정되었는데 이때 스피드건이 사실 저그즈 건이었습니다. 전성기 때 선동열은 라건에서 최고 구속이 145에서 150km 정도가 나오고 저그즈 건에서 최고 구속이 150에서 156km 정도. 평균 구속은 라건에서 평균 143km 정도가 나오고 저그즈 건에서 평균 148, 149km 정도. 선동열은 여기에 더해서 릴리스 익스텐션이 당시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릴리스 익스텐션도 구속과 마찬가지여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투수들이 과거에 비해서 체격 조건이 더 좋아진 것도 있고 바이오 메카닉 피칭 이론이 발전하면서 릴리스 익스텐션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최근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서 2021년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릴리스 익스텐션은 패스트볼 투구시 190cm대 초반인데 2015에서 2019년은 평균 185에서 188cm 정도로 지금보다 짧았고 2010년에는 메이저리그 전체 구장에서 잰 것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리그 구장 한 곳에 트랙맨 레이더 초기 버전을 설치하여 그 구장에서 등판했던 투수들 평균을 냈을 때의 178cm였습니다. 반면 선동열 투수는 제가 정밀하게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패스트볼이랑 브레이킹볼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도 210cm 정도는 될 것 같고 패스트볼만 평균 내면 거의 215cm.
보폭이 한창 길었던 시기, 주로 와인드업을 하던 시절, 전성기 때는 평균 220cm 전후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선동열 투수의 구속만 놓고 봐도 동시대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10km 정도가 더 빨랐는데, 릴리스 익스텐션 효과까지 감안하면 거의 14km 정도가 더 빠른 것에 해당합니다. 반면 박찬호 투수의 전성기였던 1997년에서 2001년 당시 메이저리그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980년대에 비해서 빨라져서 시속 141에서 142km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팬그래프스가 2002년부터 메이저리그 패스트볼 평균 구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2년 메이저리그 평균이 시속 143km 정도. 이때도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들은 평균이 시속 142km였습니다. 1997년에서 2000년 메이저리그 투수 평균 구속을 시속 141에서 142km라고 보면 전성기 때 박찬호 투수가 당시 평균 149에서 150km 정도를 뿌렸으니까 리그 평균보다 8km 정도 더 빨랐던 것이고, 2002년 랜디 존슨 또한 당시 메이저리그 평균에 비해서 구속이 평균 8km 정도 더 빨랐는데 익스텐션 효과를 감안하면 11에서 12km 정도가 더 빠른 것에 해당합니다. 반면 1980년대 선동열은 익스텐션 효과를 감안하면 리그 평균에 비해서 14km 정도나 더 빠른 것에 해당하죠. 그 정도 전성기 때 박찬호 투수는 체인지업이 미숙해서 패스트볼과 커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랜디 존슨도 패스트볼, 슬라이더 투 피치로 유명한 투수죠. 이렇게 보면 선동열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압도적인 구속과 익스텐션을 가진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하는 경우라면 제구력이 극악이라서 볼넷을 난발하는 경우, 브레이킹볼이나 체인지업을 던질 때의 투구폼이 패스트볼 던질 때 투구폼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타자들 누구나 던지기 전에 구종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 사실상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를 놓고 봤을 때에 이렇게 구속과 익스텐션이 압도적 우위에 있을 때의 투수에게 가장 강력한 구종 조합이 패스트볼이랑 슬라이더입니다. 사실 슬라이더는 패스트볼 구속 떨어지면 효과가 대폭 반감하는 것에 반해 패스트볼 구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 구종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잘 던지는 투수들은 거의 다 강속구 투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980년대 내셔널리그 스트라이크 존이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투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아웃 코스가 넓으면서 상당히 낮은 쪽까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웃 코스 낮은 쪽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제구할 수 있는 피네스 피처가 강속구를 가진 파워 피처보다도 더 유리했던 시절인데, 전성기 때 선동열은 패스트볼 제구가 뛰어난 것은 물론이며 슬라이더를 아웃 코스에 꽉 차게 던지는 능력, 속구이든 슬라이더이든 낮게 던지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선동열의 슬라이더는 좌타자도 굉장히 치기 어려운 구종입니다. 왜냐하면 힛바이 피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쪽 깊숙하게 찔러 넣음으로 인해서 좌타자 입장에서도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좌완 랜디 존슨의 슬라이더가 우타자한테 그토록 공포스러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당시는 바깥쪽 존이 넓게 적용되었기에 좌타자 상대할 때의 데니스 에커슬리처럼 백도어 슬라이더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선동열은 패스트볼도 포심 하나만 던졌던 투수가 아니라 투심, 싱커를 적절히 섞어서 던지는 투수였는데, 바깥쪽을 저렇게 넓게 잡아주면 좌타자 상대 싱커도 훨씬 더 위력적인 공이 되죠. 또한 선동열은 슬라이더도 한 가지 형태로 구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커터 또는 슬러브에 해당하는 형태를 더해서 다양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평균에 비해서 14km 정도나 더 빠른 것에 해당하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 1980년대 내셔널리그 스트라이크 존, 슬라이더 최적화된 존을 선동열 특유의 정교한 컨트롤로 공략할 수 있다면, 이게 국내에서 꾸준히 보여주었던 선동열의 기량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투구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성공한다고 봐야죠. 1990년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투수 코치였던 레오 마조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5마일 패스트볼을 아웃코스 낮은 쪽에 지속적으로 던질 수 있다면 야구란 경기는 성립할 수 없다. 안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전설적 명타자인 에디 매튜스의 발언을 약간 수정한 것인데,
여하튼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피칭 패러다임을 함축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의 선동열은 야구란 경기 자체를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투수. 당시로서 이 조건에 가장 가까운 투수가 아닌가 싶네요.